멈춰요. 읽을게. 네. 네. 신발 귀신 나타난 설날. 조용히 해, 설날? 이제 조용히 해. 설날. 늦잠꾸러기 동민이가 웬일인가요? 엄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뽀드득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왔다 갔다 아주 바쁘네요. 오늘은 새해 첫날 설날이에요. 동민이는 며칠 전부터 설날만 기다렸대요. 아 지루해. 아빠 왜 절을 해요?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야. 당연히 드셔야지. 조상님은 누군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먼저 조상님들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는 거죠. 그럼 저도 할래요. 동민이는 아빠가 한 것처럼 절을 했어요. 드디어 동민이 기다리던 새해 배할 차례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수영과 동생 수민이도 동민이와 함께 세배를 했어요. 오냐, 그래, 너희들도 건강하거라. 동민이는 신이 났어요. 세뱃돈 넣은 복주머니가 제법 볼록해졌거든요. 떡국을 먹으면 엄마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는 거란다. 엄마, 그럼 난 2그릇 먹을래요. 그래서 형이랑 똑같은 7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5살. 그러면 지금 몇 살 된 거야, 동민이는? 몇 살 된 거야? 6살? 그리고 동민이가 그럼 지금 몇 살 된 거지? 5살이었어? 원래? 지금 형이랑 또 2그릇 먹으면 7살이 된대. 8살. 그렇지. 정답. 2그릇 먹으면 7살이 되면 그러면 6살이잖아, 6살. 5살이지. 떡국 한 그릇 먹고 6살 된 거잖아. 그리고 또 2그릇 설날이 먹어서 되니까. 7살. 뭐야, 너는. 아니. 형,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자. 세뱃돈 모으게. 동민이는 세뱃돈 모을 생각에 신이 나서 동수영이랑 수민이와 함께 대문을 나섰어요. 마을 공터에서는 윷놀이가 한창이었어요. 동네 어른 아이들 모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우와, 윷이다 하는 윷이가 소리가 윷 소리가 날 때마다 뭐는 요란한 뭐가 함성과 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일 때도 우와, 모이다 이랬겠지. 저기 모이다 초롱이 했지. 할머니 동민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세배 받으세요. 어이쿠, 너희들 이러구나. 어서 들어오거나. 초롱이 할머니는 반갑게 아이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세배를 해도 세뱃돈을 안 주시고 자꾸 먹을 것만 내주셨어요. 할머니, 세뱃돈을 안 주세요? 곶감이랑 배랑 시루떡 모두 집에서 먹었는 거요? 아니, 이 녀석들이 세뱃돈 받으려고 세배한 거야? 너희들처럼 세뱃돈 때문에 세배하면 신발 귀신 만나요. 신발 귀신이요? 모두 눈이 동그랬어요. 신발 귀신.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설날 밤이 되면 신발 귀신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온단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신발을 신어보고는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달아나 버리지. 그러면 그 신발 주인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우와, 그럼 신발을 꼭꼭 숨겨야겠네. 수민이는 걱정이 되어서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하지만 신발 귀신을 물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어떻게요? 이 채를 걸어두는 거야. 이것 보렴. 구멍이 참 많지? 문 밖에 이걸 걸어두면 신발 귀신은 집에 들어올 생각도 있고 밤새도록 촘촘한 구멍수만 센단다. 하지만 다 세고 나면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동수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 신발 귀신은 머리가 나빠서 금방 센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 둘, 셋. 어디까지 세웠더라?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웬 구멍이 이렇게 많아? 아유, 다시 세워야지. 하나, 둘, 셋. 하고 말이야. 포기 안 해. 밤새도록 구멍수만 세다가 꺾여 다 기울면 이크, 벌써 난리 밝았잖아. 하며 달아나는 걸. 신발 귀신은 정말 바보 같아요. 모두 깔깔대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동민이는 슬슬 걱정이 됐어요. 초롱이 할머니가 들려주신 신발 귀신 얘기 때문이에요. 신발 귀신이 내 신발을 신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꼭꼭 숨겨야 해. 어디에다 숨기지? 옷장? 책상 밑? 아니야. 그래도 찾아낼 거야. 이러면 신발 귀신도 못 찾겠지? 동민이는 신발을 베개 밑에 감췄어요. 되게 빠르게.
그러고는 엄마에게 몇 번이고 말했어요. 엄마, 문 밖에 꼭 채를 걸어두세요. 그래야 신발 귀신이 못 들어와요. 우리 동민이는 아는 것도 많네. 동민이는 그제야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히히, 모두 잠든 이 밤은 나의 세상. 살금살금 누군가 동민이네 집을 엿보고 있어요. 아! 파란 빛을 내는 신발 귀신이에요. 신발 귀신은 커다란 신발을 신고 뒤뚱뒤뚱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리에 문틈으로 내다보던 동민이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신발 귀신이 춤을 추다가 자꾸만 넘어졌으니까요. 바보같이 큰 신발만 신으니까 그렇지.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그럴까? 그럼 다른 신발을 신어보지 뭐. 이건 너무 큰데? 치, 이건 너무 작잖아. 신발 귀신은 온갖 신발은 다 신어보았어요. 야, 이 신발은 꼭 맞는데? 하지만 그건 내 신발인걸? 신발 귀신은 잽싸게 동민이의 신발을 낚아챘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내 발에 맞으니까 이제 내 거야. 응? 안 돼. 엄마가 사준 거야. 어서 벗어나. 싫어. 내가 신을 테야. 신발씨 귀신은 동민이의 신발을 신고 후다닥 달아나 버렸어요. 어디가? 내 신발 내놔! 동민이는 번쩍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얼른 일어나 허겁지겁 베개 밑을 들춰보았어요. 내 신발! 내 신발이 없어졌어! 깜짝 놀란 동민이는 방 구석구석 신발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신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몰라, 난 몰라! 동민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러자 수민이가 빠끔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울지 마. 오빠 신발 여기 있어. 순간 동민이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어요. 수민이 너? 그런 게 아니야, 오빠. 오빠 신발이 베개 옆으로 나와 있길래 내가 이불 밑에다 꼭 숨겨놨단 말이야. 신발 귀신이 오빠 신발 가져가면 어떡해. 이번에는 수민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오호, 히히. 아빠, 엄마, 동수형 모두 울보동민이와 수민이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끝. 그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입새랍니다. 그게 슬픈 거야? 똥꼬집 옹꼬집이 슬픈 거야? 뭐가 슬픈 거야? 마지막 입새가 뭐고? 슬프지. 뭐를 똥꼬 뭐? 땅꼬집, 옹꼬집인데? 옹꼬집인데? 읽어볼게. 읽습니다, 이제. 마지막 입새.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비좁은 골목길에 허름한 2층 집이 있었어요. 이 2층 집 다락방에는 유명한 화가로 성공하기를 꿈꾸는 존 씨와 수가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어요. 11월이 되자 이 마을에 폐렴이라는 고약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폐렴은 병이야. 폐렴은 뭐야? 고약한 거, 지독하고 힘든 거. 폐렴은 앓다가 죽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벌써 여러 명이나 폐렴으로 죽었고 존 씨도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존 씨는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존 씨랑 누구지? 또? 존 씨와 수. 어느 날 아침 존 씨의 진찰을 마친 의사가 수를 불렀어요. 네 친구는 살기 힘들 것 같구나.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니 좋은 약도 소용이 없을 수밖에. 선생님, 제발 존 씨를 살려주세요. 저 애는 훌륭한 화가가 될 거예요. 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살기를 원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어. 수는 의사가 돌아간 뒤에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으며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존 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어요. 12, 11, 8, 7. 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존 씨를 불렀어요. 존 씨, 뭘 세는 거니? 점점 빨리 떨어지고 있어. 또 한 잎이 떨어졌어. 존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붉은 벽돌담을 타고 줄기를 뻗은 시든 담쟁이 봤어? 덩굴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 봤어? 유튜브 아니 저 담쟁이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존 씨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와 담쟁이 잎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곧 병이 나을 거라고 하셨어. 수는 존시를 나무랐어요. 아, 또 한 장이 떨어졌네. 이제 4장밖에 남지 않았어. 너무 힘들어. 빨리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존시는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존시, 힘을 내. 어서 나와서 좋은 그림을 그려야지. 이제 그만 자. 난 범한 할아버지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 수는 이불을 끌어올려 존시를 따뜻하게 덮어줬습니다. 범한 할아버지는 아르층에 살고 있는 화가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렸지만 자신이 꿈꾸는 진정한 그림은 아직 그리지 못했죠. 할아버지는 젊은 화가들의 모델을 하며 겨우겨우 돈을 벌었어요. 범한 할아버지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걸작을 그려내겠다고 떠들어댔지요. 수가 범한 할아버지의 작업실로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작업실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캔버스가 열려 있었어요. 수는 범한 할아버지에게 존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이런! 담쟁이 잎이 떨어진다고 죽는 바보가 어딨어! 범한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겁이 나요. 존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어요. 마지막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존시는 더 약해질 텐데. 그때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존시는 잠들어 있었어요. 수와 범한 할아버지는 창 너머 담쟁이 덩굴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어요. 다음날 아침 존시는 커튼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 커튼을 좀 걷어주겠니? 존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는 마지못해 커튼을 걷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담쟁이 잎 한 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난밤 그토록 사납게 퍼붓던 비바람을 견뎌내고 누렇게 마르고 시든 잎새 하나가 붉은 벽돌담에 당당히 매달려 있었지요. 마지막 잎이구나. 존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폭풍우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함께 죽겠지? 존시, 내 생각도 좀 해줘.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해? 수가 울먹였지만 존시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질 때까지도 마지막 잎새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에 빗물이 창문으로 들이치며 쏟아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존시는 커튼을 걷어달라고 졸랐어요. 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커튼을 걷었지요. 창밖을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지막 잎새가 붉은 벽돌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수,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마지막 잎새를 매달려 있게 했나봐. 수프를 좀 가져다 줄래? 먹고 힘을 내야겠어. 존시를 보러 온 의사가 술을 불러냈어요. 이제 존시는 괜찮을 거다. 그날 오후 존시는 침대에 기대앉아 환한 얼굴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수는 침대로 다가가 존시를 안으며 말했어요. 범한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폐렴에 걸리셨대. 존시, 창밖을 봐. 저 벽의 마지막 담쟁이인 말이야. 바람이 불어도 펄럭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니? 저 잎새가 바로 범한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걸작이야. 존시는 깜짝 놀라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수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창밖에 마지막 담쟁이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끝. 너무 슬픈 이야기지. 그지? 한 개 더 저 있잖아. 다른 책에 슬픈 이야기가 응. 한 개 더 있잖아. 이것도 어때? 슬퍼? 응. 아니, 요건 웃겨. 어때? 존시가 어떻게 살았어? 존시 그래, 마지막 너 어떻게 살게 되었어? 한개 더 있다. 슬프게. 어떻게 살았어? 힘들게. 마지막 잎새 때문에
그래 마지막 잎새에 힘을 얻었지? 어. 근데 마지막 잎새는 어떻게 그랬지? 그림이었지. 응. 그렇지. 힘을 나게 온 해주려고 거 할아버지가 같은데. 비 맞으면서 그거 없거든. 그림을 그려준 거지. 그럼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아빠, 그럼 비 때문에 지워지. 안 지워지게 그렸겠지? 그게 아니지. 비 맞으면 또 그렸겠지. 읽어줄게. 땅고집, 옹고집.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제 고집대로만 하는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추운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고 웅크리며 잠을 자고 아침에만 밥을 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죽을 먹었지요. 어머니가 병들어 알아누워도 약한 척 지어오지 않았어요. 네가 어찌 어미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너 같은 못된 자식이 세상에 또 있을까? 어머니가 얼음처럼 찬 방에 누워 원망해도 옹고집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영암 월출봉 취엄사에는 학대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귀신도 놀랄 만큼 도술이 뛰어난 스님이었지요. 하루는 제자 스님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취엄사로 돌아왔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 학대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옹고집이란 부자가 저를 꽁꽁 묶어놓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랬는가? 시주를 청한 것 말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주가 뭐야? 응? 시주. 시주? 그 스님들이 이제 밥이나 이런 걸 얻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걸? 구걸은 아니고, 그러니까 절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요청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밥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저 기부할 걸 주면 이제 절에 기부를 해주고 그랬어. 젊은 스님은 분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놈은 저희들을 깔보고 미워해서 시주를 청하러 가면 묶어놓고 때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말 그런지 내가 한번 가봐야겠군. 학대사는 바랑을 메고 공고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학대사는 활짝 열린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큰 소리로 연보를 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스님, 큰일 당하지 말고 어서 가시구려. 낮잠을 주무시는 주인 어른이 깨시면 무사하지 못하십니다. 하인이 밖으로 나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시주를 많이 하시면 극락으로 가십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학대사는 꿈쩍 안고 더 큰 소리로 연보를 외우며 말했지요. 여봐라, 저 죽놈을 당장 묶고 곤장을 쳐라. 낮잠이 깬 옹고집이 밖으로 뛰어나오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하인들이 달려들어 학대사를 꽁꽁 묶었죠. 아니 이놈들이 나무 관세음보살. 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대사에게 곤장을 내리쳤어요. 결국 학대사는 곤장을 30대나 맞고 밖으로 쫓아갔죠. 정말 몹쓸 인간이 저 못된 마음을 고쳐야겠어. 학대사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취함사로 돌아갔어요. 학대사는 지포로 만든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자 허수아비가 옹고집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옹고집의 집으로 가서 오늘부터 네가 옹고집 행세를 하거라. 가짜 옹고집은 학대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옹고집의 집으로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나들이를 가고 사랑방이 비어 있었어요. 가짜 옹고집은 사랑방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돌쇠야 광새야 소여에게 염을 주고 마당 좀 쓸어라. 춘다나 너는 사랑방 청소도 하지 않고 여태 뭘 했느냐. 그때 나들이를 갔던 진짜 옹고집이 집으로 들어가서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놈 넌 누구냐?